이번 주말에 저 결혼합니다. 뭐라고요? 상대는 박미란 씨입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멀쩡한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일. 저는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그날, 그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한 진실, 두 사람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 봉투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내 동업자가 결혼식장에서 무너진 이유,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복순 씨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육수를 올렸어요. 사골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뜨거운 기름 앞에 서서 하루에 16시간을 보내다 보니 손등이 데인 자국이 여기저기 남았어요. 손마디는 굵어졌고 송금은 기름때가 배어 진해졌습니다. 복순 씨는 그 손이 부끄러웠어요. 중학교도 못 나온 게 평생 콤플렉스였거든요. 남편 강태식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복순 씨는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아꼈고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대신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요. 그때는 그냥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은 누구한테도 안 졌어요. 23세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식당 보조로 일하다가 주방장 밑에서 10년을 배웠어요. 33세 작은 한정식집을 냈습니다. 남편 강태식이 하던 사업이 기울었을 때였어요. 복순 씨가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전부 털었습니다. 그 한정식집이 지금의 가게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명절이면 예약이 한 달 전에 마감됐고 단체 손님만 하루에 2팀씩 받았습니다. 건물도 생겼어요. 전부 복순 씨 이름으로요. 남편 강태식은요? 사업은 접은 지 오래됐고 복순 씨 가게 대표 명함을 들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한 일은 별로 없었지만요. 그리고 3년 전 박미란이 나타났습니다. 태식의 옛 직장 동료라고 했어요. 음식업 경력이 있다고 가게 경영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웃음이 많았고 눈치도 빠르고 손님 응대도 능숙했습니다. 복순 씨는 솔직히 마음이 좀 놓였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30년 세월이 몸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믿었어요.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니까. 설마 싶었죠. 배신은 설마 싶은 곳에서 왔습니다. 미란이 가게에 나온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복순 씨가 거래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게 통장 잔액이 평소보다 많이 줄었다고요. 복순 씨는 처음엔 재료비가 올랐나 했어요. 근데 장부를 열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재료비 항목에 복순 씨가 모르는 거래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란 씨, 이 거래처는 어디예요? 내가 계약한 데가 아닌데. 아, 그거요? 제가 더 싼 데로 바꿨어요. 복순 씨 힘드실까봐 제가 알아서 한 거예요. 왜요? 잘못한 거예요? 복순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배운 게 없다는 콤플렉스가 발목을 잡았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경영을 더 잘 아는 거 아닐까?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 미란이 따라왔습니다. 태식이 데려왔어요. 복순 씨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명절 음식 20가지를 혼자 다 만들었습니다.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요.
차례가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는데 미란이 젓가락으로 나무를 집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복순 씨 음식은 그냥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 손님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게도 이제 좀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무식하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되죠.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복순 씨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귀가 빨개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음식을 무식하다는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사람 앞에서 죄송해요. 제가 더 공부해야겠네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복순 씨는 자기가 한 말이 너무 서러웠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됐을 때였어요. 복순 씨가 세금 신고를 준비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미란이 관리하는 장부와 실제 통장 거래 내역이 맞지 않았어요. 장부에는 30이라고 적혀 있는데 통장에는 50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차액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복순 씨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개월치를 다 더해봤습니다.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내가 몰랐던 사이에 그날 밤 복순 씨는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가 돈을 빼돌린 것 같다고, 장부를 보면 이상하다고요. 당신이 숫자를 알아? 괜히 사람 의심하지 마. 당신이 계산을 잘못한 거겠지. 태식은 복순 씨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복순 씨는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웠어요.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내 착각인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몇 번이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어요. 복순 씨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일이 시작됐어요. 미란이 가게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씨가 요즘 이상하다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계산이 안 된다고요.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복순 씨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복순 씨가 요즘 좀 많이 힘드신가 봐.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아. 가게 운영을 혼자 맡기기가 좀 걱정돼서. 그리고 어느 날 태식이 병원 예약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당신 요즘 이상한 거 당신도 알잖아.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해. 미란 씨도 걱정한다고. 내가 왜요? 나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이상한 걸 알겠어? 그냥 가봐. 당신을 위한 거야. 복순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잘못된 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어요. 남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여름 초입, 복순 씨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날이 왔습니다. 태식이 저녁 밥상 앞에 앉아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복순 씨가 열었어요. 청첩장이었습니다. 강태식, 박미란,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하자. 가게 명예 이전하고. 당신은 요양원 가면 돼. 거기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청첩장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만큼요. 복순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밥상 위 청첩장을 내려다보는데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그날 밤 복순 씨가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었을 때 30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날 밤 복순 씨는 가게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여름밤인데도 몸이 차가웠어요. 주방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고 30년 된 나무 도마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가게 처음 열던 날 장만한 거였어요. 23 복순 씨가 시장에서 골라온 거요. 30년 동안 매일 이 위에서 칼질을 했습니다. 손이 터도록, 무릎이 시려도록.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살았나?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마 위로요. 복순 씨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그냥 내줄까? 가게도 건물도 다 내주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싸움이 끝나니까. 어차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뒤를 봐줄 사람도 없고 오빠한테는 말 못해. 오빠 인생에 짐이 되는 건 싫으니까. 그냥 포기할까? 이제 힘도 없는데.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승환이었어요. 친오빠였습니다. 복순 씨는 한참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울음이 묻어날 것 같아서요. 그러다 받았어요. 복순아, 나 알고 있어. 뭐려? 오빠가 뭘 알아요? 청첩장, 명예 이전 시도, 후견인 신청 준비까지 다 알고 있어. 복순 씨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말한 적 없는데. 내가 내 오빠야. 모를 것 같았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가게 문을 여는데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오빠 오승환이 내렸어요. 복순 씨는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빠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그런데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어릴 때 복순 씨가 시골에서 울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던 그 눈빛이요. 오빠 왜 왔어요? 바쁠 텐데. 내 동생 일인데 바쁜 게 어딨어.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승환 변호사의 명함. 전국구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였어요. 다른 하나는 이미 착수한 법률 검토 서류였습니다. 오빠가 변호사였어요? 복순아, 나 사법고시 붙은 해가 내가 가게 처음 연 해야. 그때 내가 바쁘다고 해서 말 못했어. 그 뒤로도 내가 항상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난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복순 씨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오빠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오빠 인생에 방해가 되기 싫어서 혼자 다 견뎠던 시간이요. 그런데 오빠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30년 동안 내내요. 오빠,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오빠한테 짐 되기 싫어서. 짐이 뭐야? 내가 내 동생인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된 주방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래된 도마 위로 따뜻한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였어요. 복순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치마 끝으로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 흔들리고 꺼져 있던 눈이 아주 가만히 가라앉아 있었어요. 차갑게요. 복순 씨는 도마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된 나무 도마를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빠, 나 배운 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쌓은 거 한 가지도 그냥 내줄 수 없어요. 치매라고 했죠. 판단 능력 없다고 했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 이제 오빠가 옆에 있어.
그날 아침 복순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 앞에서 울었습니다. 실컷요. 그리고 깔끔하게 끝냈어요. 울 시간은 그날 아침까지였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계산할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거둔 사람은 무섭습니다. 특히 30년을 혼자 참아온 사람이라면요. 복순 씨는 앞치마를 매면서 오빠에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시작합시다, 오빠.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순 씨와 오빠 오승환은 가게 안쪽 방에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3개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심 손님들이 가게를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순 씨는 평소와 똑같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복순아, 지금 저쪽이 가진 패가 3개야. 허위 진단서, 명예 이전 신청 준비 서류, 그리고 미란 씨 명의로 빠져나간 자금. 근데 이게 전부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어떻게요? 저쪽이 먼저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그걸 증명만 하면 돼. 근데 그동안 절대 티내면 안 돼. 평소랑 똑같이 해야 해. 미란 씨도 태식이도 눈치채는 순간 증거를 없앨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것쯤이야. 복순아, 미안해.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오빠 잘못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한 거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복순 씨는 가게 카운터 아래 작은 녹음기를 붙여뒀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기계였어요. 오빠 법무팀에서 준 거였습니다. 버튼 하나로 자동 녹음이 되는 기종이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미란이 태식과 함께 가게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복순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닫았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녹음기는 다 담았어요. 후견인 신청은 언제 넣어? 진단서 나왔잖아. 다음 주에 넣을게. 신청만 들어가면 명예 이전은 우리 마음대로야. 결혼식 전에 다 끝내자. 복순이가 눈치채면 어떡해? 눈치채면 어때? 치매 환자 말을 누가 믿어줘? 그날 저녁 복순 씨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들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돌처럼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증거 1번이네요. 같은 시각 미라는 결혼식 드레스 피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웨딩숍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어 태식에게 보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예쁘지 않아?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다. 가게 정리되면 제주도 한 달 살기 하자. 그 가게 정리가 복순 씨 30년이라는 걸 미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빠 법무팀 회계사가 움직였습니다. 미란이 관리하던 장부 파일을 복순 씨 명의로 적법하게 요청했어요. 가게 명의자가 복순 씨였으니까요. 미란은 별 의심 없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해뒀는지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회계사가 파일을 열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복순아, 이중장부야. 손님한테 받은 돈이랑 실제 기록이 달라. 2년치 합산하니까 총 4천만 원 넘게 빠져나갔어. 복순 씨는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4천만 원. 복순 씨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올리고 무릎을 구부려 나무를 다듬고 손이 부르터도록 전을 붙여서 번 돈이었습니다. 증거 2번이요. 그 무렵 태식은 예식장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객 300명 규모였어요. 뷔페 포함, 꽃 장식 포함, 사진 영상 포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태식이 혼잣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제 좀 제대로 사는 것 같네. 사람이 환경을 바꿔야 달라지는 거야. 30년 동안 복순 씨가 새벽마다 기름을 올리는 동안 그는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복순 씨는 그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좋죠. 예식장에서 봐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태식이 후견인 신청을 위해 제출하려 했던 진단서. 복순 씨가 치매라고 적힌 그 서류였어요. 오빠 법무팀이 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하루 만에 나왔어요. 복순아, 이 진단서 해당 병원에서 발행한 기록이 없어. 의사 서명도 위조야.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나왔고 진단서 작성한 의사한테도 확인했어. 허위 서류가 맞아. 3장이 완성됐습니다. 녹음 파일, 이중장부, 허위 진단서 감정서. 복순 씨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씩 봉투에 넣으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차고 넘쳐.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란이 복순 씨 앞에 청첩장을 한 장 더 내밀었어요. 웃으면서요. 복순 씨도 와요. 축하해줘야지. 우리 사이에 섭섭하게 굴면 안 되잖아요. 복순 씨는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럼요. 꼭 갈게요. 미라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미라는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고 태식은 예식장에 전달할 봉투를 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복순 씨는 오빠와 마지막으로 서류를 점검했어요. 봉투 3개, 증거 3장, 빠진 것 없이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집 올 때 해온 놀이끼리한 연두 저고리였어요. 아직 맵시가 살아있었습니다. 결혼식에 한복이 제일 어울리지. 그렇죠? 오빠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 주차장에 검은 세단 2대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보다 더 주목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두 한복을 입고 봉투 하나를 손에 든 채 걸어 들어온 그 여자였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예식장 로비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흰 꽃으로 가득 찬 아치,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입구마다 놓인 화환들. 하객들이 줄을 서서 방명록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고 어디선가 사진 찍는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식장 안쪽에는 300개의 의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미 절반쯤 차 있었어요. 태식의 옛 직장 동료들, 지역 상공회의소 사람들, 미란의 지인들, 다들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박미란이 있었어요. 순백의 드레스였습니다. 피팅 때부터 골랐던 그 드레스요. 머리는 올려 묶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하객들이 다가올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의 주인이었던 사람처럼요. 어머, 오셨어요? 감사해요. 잘 보고 가세요.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옆에 강태식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복순 씨 가게 카운터 옆에서 신문을 읽던 그 사람이 오늘은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식장 한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래된 지인 하나가 옆 사람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근데 전 부인은 어쩌고 저러는 거야?
그 가게 전 부인이 30년 동안 일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웨딩 마치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예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였는데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연두 저고리였습니다. 노리끼리한 연두 저고리에 은은한 옥색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핀을 꽂았어요. 손에는 흰 봉투 하나. 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똑바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복순이었습니다. 그 옆에 반듯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나란히 걸어 들어왔어요. 오빠 오승환이었습니다. 그 뒤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더 따라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무팀 변호사들이었어요.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저 한복 차림이. 근데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 저분이 전 부인 아니에요? 단상 위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박미란이 그제야 입구를 봤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저런 차림의 복순 씨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두 손으로 모으고 있던 부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복순 씨? 어떻게 여기를? 청첩장 주셨잖아요. 꼭 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사이에 섭섭하게 굴면 안 된다고. 미란이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근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복순 씨는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시선 한 번 더 주지 않고요. 태식이 그제야 복순 씨를 알아봤습니다. 턱시도 입은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야, 복순아. 잠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사람들 다 보잖아. 그러니까 왔죠. 딱 5글자였습니다. 그 5글자에 태식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었어요. 턱시도 깃이 갑자기 너무 뻣뻣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복순 씨는 앞줄 하객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빠 오승환이 옆에 앉았어요. 식장 매니저가 다가와 조용히 귀갯말을 건넸습니다. 오빠가 명함을 내밀며 낮게 말했어요. 오늘 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객분들께 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식장 측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 명함을 들여다보던 매니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식장 안쪽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웨딩 마치가 멈췄어요. 미라는 단상 위에서 그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케를 쥔 손이 차가워졌어요. 드레스 안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첫 화면이 떴어요. 가게 사무실 안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화면이 떴습니다. 가게 사무실 안이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식장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3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후견인 신청은 언제 넣어? 진단서 나왔잖아. 다음 주에 넣을게. 신청만 들어가면 명예 이전은 우리 마음대로야. 복순이가 눈치채면 어떡해? 치매 환자 말을 누가 믿어줘? 식장 안이 얼어붙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누군가 탄식하는 소리, 누군가 손으로 입을 막는 소리.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가득한 장부 화면이었어요. 빨간 글씨로 표시된 항목들이 확대됐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자막이 떴어요. 2년간 허위 기재 금액 총합 4,300만 원. 하객 중 상공회의소 사람 하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식의 옛 직장 동료가 옆 사람에게 뭔가를 물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온 하객 한 명이 스크린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떴어요. 진단서였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붙은 감정 결과서, 빨간 글씨가 화면 가득 잡혔어요. 해당 병원 발행 기록 없음. 의사 서명 위조로 판단됨. 식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침묵이었어요. 웨딩 마치는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꽃 장식 아래, 샹들리에 불빛 아래 300명이 숨을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 터졌습니다. 탄식, 웅성거림, 누군가의 세상에, 누군가의 어떻게 저럴 수가. 미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단상 위에서 스크린을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하객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드레스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이거 편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그대로였어요. 날짜도 찍혀 있었습니다. 300명이 미란을 바라봤어요. 순백의 드레스가 갑자기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그건 제가 복순 씨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복순 씨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도와주려고.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앞줄에 앉아있던 하객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단서 위조한 게 도와주는 거예요? 미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태식이 복순 씨 쪽으로 걸어왔어요. 턱시도 깃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복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결혼식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신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300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태식을 바라봤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치매 환자라고도 하셨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저예요. 도망간 건 당신이 아니고요. 태식의 입이 닫혔습니다. 턱시도가 갑자기 너무 커 보였어요. 오빠 오승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복순 씨 명의의 가게와 건물에 대한 불법 명예 이전 시도,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 관련 증거 일체가 오늘 오전 경찰에 제출됐습니다.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후견인 신청 시도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그건 저는 그냥 복순 씨가 워낙 힘들다고 해서 제가 도우려고, 저는 그냥 태식 씨가 시키는 대로. 나는 몰랐어. 미란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믿었을 뿐이고.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채로요. 그때였어요. 식장 입구로 사복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오빠 쪽 변호사가 안내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미란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경찰, 카메라, 300명의 시선. 드레스 안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단상 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복순 씨, 제발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우리 그래도 같이 일했잖아요. 제발. 순백의 드레스 무릎이 예식장 바닥에 닿았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흔들렸어요. 태식도 무너졌습니다. 턱시도 바지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복순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제발 30년인데, 우리 30년인데. 30년.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됐다고, 30년 했으면 됐다고 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그 30년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어요. 복순 씨는 천천히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연두 저고리 자락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이 숨을 죽였어요. 복순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두 사람을 한 번 보고 스크린을 한 번 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나를 치매라고 했죠. 판단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근데 있잖아요. 치매 환자가 2년치 장부를 다 기억해요. 녹음도 해요. 진단서 위조된 것도 찾아내요. 나는 멀쩡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성철 씨, 당신이 사업 말아먹을 때마다 내가 육수를 올렸어요. 당신 친구 모임 밥값이 가게 재료비보다 많이 나온 달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죠. 배운 게 없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내가 배운 건 없어도요. 30년 동안 내가 쌓은 게 뭔지는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보셨죠? 판단은 제가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고 법이 하겠죠. 저는 그냥 제 것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배운 게 없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말들이 300명의 가슴에 전부 꽂혔습니다. 미라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태식은 턱시도 무릎에 바닥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복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연두 저고리 자락을 한번 여미고 오빠 옆으로 걸어갔어요. 오빠가 조용히 복순 씨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 손이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올린 서약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어요. 연두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와 조용히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날을요. 그날 이후 일들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박미라는 사문서 위조, 횡령,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4,300만 원은 전액 복순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았어요. 드레스 값도요. 미란이 꿈꾸던 새 가게는 문을 열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복순 씨 가게 이름으로 상표 등록까지 해뒀던 서류는 법원에서 전부 무효 처리됐어요.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 미란의 이름은 한동안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좋은 뜻으로가 아니라요. 강태식은요. 이혼 서류는 결국 자기 손으로 쓰게 됐습니다. 복순 씨가 먼저 청구했거든요. 재산분할 심판에서 가게와 건물은 전부 복순 씨 것으로 확정됐어요.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도 나왔습니다. 태식이 맞춰 입고 갔던 턱시도는 그날 이후 어디서도 입을 자리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고향 근처 작은 도시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복순 씨가 새벽에 육수를 올리는 동안 신문을 읽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끼니를 챙겼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시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통 한정식 부문명인 심사에 오복순 씨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요. 오빠가 오래전에 추천서를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복순 씨 몰래요. 오빠, 이런 건 말을 해줬어야지. 말하면 내가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안 말했지.
심사는 석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복순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랑 똑같이요. 육수를 올리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해온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명인 현판이 가게 입구에 걸렸어요. 현판 제막식 날 오빠가 왔습니다. 법무팀 직원들도 왔어요. 30년 단골들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복순아, 진짜 잘됐다. 이 현판이 내 자리야, 원래. 복순 씨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한참 말이 없었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골 육수가 끓는 소리, 보글보글. 30년 동안 새벽마다 들었던 그 소리가 오늘은 달랐어요. 아주 조금 더 가볍게 들렸습니다. 복순 씨는 앞치마를 매면서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새 조명, 새 그릇장, 반짝이는 주방. 하지만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30년 된 나무 도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 진짜 남은 것. 이게 내 30년이야. 현판 제막식이 끝나고 오빠가 잠깐 가게 밖에 서 있었어요. 가게 입구를 올려다보면서요. 복순 씨가 옆에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이걸 지켰구나. 미안해, 복순아. 오빠가 있는 거 알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명인 현판 위에 고여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 복순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요. 복순 씨는 중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평생 그게 콤플렉스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었고 말을 아꼈고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당하는 이유가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복순 씨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은 어떤 학벌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의 성실함, 손이 터도록 지킨 맛, 30년 단골들의 신뢰, 그리고 20년 전부터 복순 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오빠의 눈. 그 모든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복순 씨 편이 됐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진심으로 쌓아온 것이 있으면 돼요. 그게 결국 자기를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복순 씨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끝난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인생의 한 장면에도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생 한 장과 다음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